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 대출과 그 다음에 등기 문제를 가지고 요 두 군데와 이미 모임을 두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한 것은 바로 디딤돌 보금자리론을 최대한 하는 쪽으로 가고, 정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은행의 내부적인 금리로 끌어들일 건데, 그거는 약 3.5%대는 될 거예요. 요건 상당히 작습니다. 좀 이따 또 설명드릴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사이에 그 대문에 붙어 있던 이런 그 찌라시를 봤는데, 이거 뭐 통화해 봤더니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여기는 크게 우리가 어, 거래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은행은 예대 마진 가지고 이제 주로 먹고 사는 거죠. 예대 마진 2%를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은행들이, 메이저 은행들이 2.26%의 금리를 취하다 보니까, 예대 마진을 취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서민들이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서민들을 상대로 은행들은 사실 옳지 않은 방법에 그러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비은행권들도 다 2%대가 넘지만, 여기 보셔요. 여기 보면 저축은행이 있죠. 저축은행은 약 9%를 하고 있으니까 절대 저축은행은 거래하지 마십시오. 가계주택담보대출을 보면은 계속 이렇게 밑으로 돌다가, 요즘 들어서 거의 뭐 다른 거하고 기업대출과 맞먹을 정도로, 가계대출과도 뭐 맞먹고 이 정도로 좀 올라가고 있고, 이게 그나마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그럴 상황으로 지금 추정이 돼요. 그래도 우리는 오래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작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조건이 좋았거든요. 약 0.5% 정도가 더 나빠진 겁니다, 올해가. 요게 이제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그 아까 그 디딤돌하고 그 다음에 보금자리 가지고, 디딤돌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디딤돌을 가져야 되고, 정 안 되면 보금자리를 할 텐데, 여기가 약 3분의 한 2 정도? 3분의 1인가요? 3분의 1이 요 정도? 한 3분의 2가 한 요 정도 한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어찌됐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자 금리가 디딤돌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아요. 다만 여기선 이 조건이 되더라도 대출이 많으면 안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긴 6천만 원까지 된다는 거. 단 누가 7천까지 되는가? 여기는 왜 처음 결혼해서 처음 집을 사시는 분들, 그분들은 7천만 원 소득이 7천만 원까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다 6천 이하가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이 보금자리는 누가 됐든 간에 일단 7천 이하는 다 되고요. 그래서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됐죠. 그리고 이자는 3.23%라고 하는데 사실 3.25%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3.23%를 계산했을 때 한 달에 62만 9,459원씩의 이자를 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전체 낸 금액은 2억 2,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납이 8천만 원 더 낸 거죠. 초과납이. 그러니까 원금을 빼야 되니까 내가 대출받은 이만큼은 빼야죠. 그쵸? 이 돈에서, 낸 전체 돈에서 이 대출한도 금액을 빼게 되면 바로 8,160만 원을 더 낸 건데, 이만큼은 결국 아파트 값이라고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다시 얘기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80%를 요구하는데 10%는 70%까지 밖에 안 해주니까 10%는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그 10%는 그나마도 약 6%대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10%를 하고도 결국 이자를 이만큼을 더 내야 돼요. 이걸 다시 합산하게 되면 저는 이자로 8천만 원이 아니라 전체 9,800만 원, 거의 1억이라는 돈을 이자로 써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30년 후에 아파트 값이 1억이 오르지 않으면 저는 손해를 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하고서 이걸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거고요. 다시 이것을 또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하나는 원리금 균등상환 플랜과 원금 균등상환으로 했고요. 아까 했던 것이 바로 원리금 균등상환이고요.
이제 한 가지를 더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원금 균등 상환을 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원리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는 월납이 똑같고요. 원금 균등 상환은 납입 원금이 똑같은 대신 처음엔 조금 많다가 이 시점부터 152회차부터는 상환하는 금액이 이제 여기보다 더 작아지기 시작하는데 오는 거죠. 그게 대략 한 13년 차 정도 되더라고요. 13년, 그렇지, 13년 차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쪽이 처음엔 좀 비싼데 얼마큼 비싸냐면, 처음에 16만 4천 원을 더 내야 돼요. 근데 나중엔 점점 저렴해지잖아요, 나중에는. 그런 걸 보면은, 이때 나이가 먹었으니까 좀 덜 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좀 지금 소득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원리금보다는 원금 균등 상환이 더 유리하다. 또 좋은 게 뭐냐면, 원리금 균등 상환은 8,200만 원을 더 내는 거잖아요. 근데 원금 균등 상환을 하게 되면 이자가 7천만 원 정도가 돼요. 여기서마도 벌써 1,20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1,200만 원이면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좀 여유가 있으면 이만큼을 더 내더라도 이 원금 균등 상환을 가셔라.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더니 5년간 11%의 증가가 있었어요. 이거 30년 하게 되면 같은 빠르기로 증가한다 그러면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치면 30년은 66%가 값이 오르고, 이렇게 되게 되면 2억 2천에 사갖고 3억 5천만 원의 아파트가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1억 4천만 원에 더 올라간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1억 정도는 이자로 나갔으니까 1억 4천 벌었으면 그래도 손해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5,900만 원을 이익을 낸 거예요. 즉 연간 197만 원의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 준 거라고 봐도 돼요. 그렇게만 하면 되게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고려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2050년도에 30년 후에 미래 부동산의 동향이 그걸 받쳐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받쳐줬을 땐 이 말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안 받쳐줬거나 상황이 어떤 변수가 있다면 불가능하죠. 자, 그런 상황을 봅니다. 바로 2050년에 빈집 수가 300만 가구가 되고요. 그것은 지금 집의 10%가 빈집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때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까요? 집이 남아돌잖아요. 이제 비로소 남아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소 힘들 거다. 이건 뭐와 같은 얘기냐면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자료인데요. 인구가 올라가다가 2030년을 기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지금 계속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추세에서 전체 인구도 사실 줄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아파트가 지금 3명, 4명이 살던 집이 이제 1명, 2명씩 산다고 쳐도 그래도 이때 10%의 집이 남아 돌아간다. 그게 300만 가구가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엄청난 변수 아닐까요? 자, 요걸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요 자료는 요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짬짬이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공공임대주택 건설사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누구만 했죠? 요 주택공사, LH 주택공사만 했다가 지금 보니까 지방자치에서도 조금씩 늘어나고, 지방자치는 뭐 크게 늘진 않네요. 그런데 민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민간이. 그쵸? 민간이 많이 늘었죠. 파란색. 먼저 없다가 민간이 다시 고개 들기 시작했어요. 민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분양이 안 되니까 민간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혜택을 받잖아요. 그래서 민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왜 문제가 됐죠? 롯데타워가 너무 높으니까 비행기가 진로 방해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앞으로 땅이 좁아지면 이런 게 아마 삐쭉삐쭉 많이 쓸 거예요. 그러면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못 내릴 거잖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때 가서는 비행기도
조종사 필요 없이 비행기가 알아서 이거 다 피해가서 아마 이게 그 내비게이션에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 알아서 비켜가서 알아서 착륙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집도 이렇게 산 꼭대기 갔다가 놓으면 풍력과 태양열에 의해서 전기도 자가 공급하고 이렇게 살겠죠. 여기 문제가 있네요. 이 둘 다 정화조가 문제겠네요. 그쵸? 정화조가 없으면 우리가 눈 그 똥을 다 어떻게 치워요? 아, 우리가 똥을 어디다 치우는지 아세요? 다 동해바다 갖다 버립니다. 거의 다 동해바다에다 버리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그런데 이때는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똥을 눕는 즉시 그 똥을 바로 아마 한 몇 분 안에 냄새도 안 나게 퇴비로 처리해갖고 다시 자연에다가 다시 이렇게 돌려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달할 거고요. 또 내지는 이렇게 이동하는 집을 앞으로는 쓰게 될 날이 머지않아 올 거예요. 집에 대한 연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곧 올 거죠. 그 다음에 이 3D 프린터가 여러 가지 기계도 만들어내지만 앞으로는 집도 기계로 만들어내요. 내 필요한 건 다 이걸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원재료만 있으면 기계가 다 만들어주는 세상이 곧 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파트에 대한 이제 이런 그 구조물에 대한 건물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애착 미련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앞으로 30년 후에 이 아파트가 그때도 제 값을 할까? 제 기능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참고로 말하면은 저는 분양을 받아야 돼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지만 다른 분께는 저는 분양을 안 받고 싶은 고민을 했거든요. 이런 걸 알아보다가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제 의무다. 자, 초고령 사회가 곧 다가오죠. 2050년 되면 바로 이런 문제들 또 이런 문제들 아까 앞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 여기에 기인한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요건 제가 자리가 남아서 보기 흉해서 제 사진 하나 넣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파트를 진짜 분양받는 것이 맞는 건가 아님 앞으로 이제 전세로만 살 건가 둘 다 딜레마예요. 일단 분양을 젊은 사람은 받아야 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분양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